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에서 이제, 윤덕용,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2기 통상정책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트럼프 2기의 주요 통상정책 개요와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전망,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2기 주요 통상정책 개요와 영향입니다. 트럼프 이제 취임하자마자 다양한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무역 정책의 철학 또는 방향을 이제 제시한 부분이 America First Trade Policy라는 제목의 메모랜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무역 적자 대상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대외 수입청을 이제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대외 수입청을 만들겠다 하는 의미는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이제 미국 관세 징수는 국토안보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세를 매기는데 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대외 수입청이라는 걸 만든다는 의미는 관세가 앞으로 세수 확보에 있어서 또는 재정에 어떤 상당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 진행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그다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정부 조직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장기 지향성을 갖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 무역협정의 재검토, 이건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는 문제고, 그래서 미국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이 앞으로 상당 부분 이제 재협상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이야기인데요. 결국 중국과의 이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재검토하겠다. 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역 관계를 의회가 매년 심사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항구적 무역 관계로 이제 맺으면은 이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만약에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이제 부여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 하면 이제 최혜국 대우도 자동적으로 박탈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강한 어떤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네 가지를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였습니다. 이게 캐나다는 25%, 멕시코 25%, 그다음 중국은 처음에 10%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10% 추가를 해서 토탈 20%가 되는데 이 관세를 매길 때 사용하는 이제 법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입니다. EPA라고 하는데 이 EPA는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EPA를 통해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 즉각적으로 이제 발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EPA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법적 근거로 해서 활용한 사례가 거의 70건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외교나 안보나 경제 이런 데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EPA를 이제 적용해서 이런 관세를 매긴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는 이미 기존 상당히 경제적 동맹 관계고 또 그다음에 USMCA라는 과거에 이제 이 트럼프 때 다시 맺은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은 이제 저희 이 캐나다나 중국이나 이제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은 그 나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당장 영향을 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특히 멕시코에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멕시코를 생산 기지로 해서 그다음에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은 이제 즉각적으로 이 자동차 회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대부분 90%가 미국 수출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관세 25% 매기면은 여기 수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 관세가 매겨졌을 때 얼마나 이제 수출을 감소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6.5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타이포가 있는데 억자가 빠졌습니다. 26.5억 달러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일단 멕시코에 진출한 자동차만 해도 그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간접 피해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들 국가의 또 수출이 감소하고 문제는 이들 국가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한국의 중간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간재가 우리 결국 우리 중간재를 미국이나 아직 멕시코나 캐나다에 수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중국 이렇게 세 개국 3개국에 대해서 수출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간접 피해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 한번 해보면은 이걸 지금 결국 글로벌 밸류 체인 기여도에 따라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즉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령 캐나다가 미국에 100을 수출할 때 우리가 기여하는 기여도가 한 1.98 정도 된다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1.88, 그다음에 중국은 상당히 높아서 7.2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관세 율은 중국이 가장 낮지만은 25%, 20% 해서 중국이 낮지만은 간접 손실은 중국으로부터의 손실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저희가 중간재를 중국에 훨씬 많이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제 중국이 32.11억 달러,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는 20.5, 그다음에 멕시코는 21.4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탈 해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직간접 피해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의 관세를 매길 때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상당하겠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미국의 정책 중에 하나가 상호주의 무역 및 관세입니다. 이게 이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상당한 이 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이게 주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상호주의 관세가 아니라 상호 관세가 아니라 상호주의 무역입니다. 그래서 무역 균형, 그러니까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상호 관세를 추진한다 그런 의미고 결국 이 관세가 서로가 비슷해도 무역 균형에서 이제 차이가 있으면은 그걸 해소하기 위한 미국이 정책적 이니시티브를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호주의 무역 및 관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역 관행 뭐 이런 것 쪽에 다 이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이제 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일단은 관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한미 FTA를 통해서 98%의 상품이 이제 무관세입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관세라고 했을 때는 뭐 이미 이제 상호주의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관세 외에 어떤 정책의 어떤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할 수 있고 또는 그걸 미국이 뭐 나름대로 계산해서 관세율로 이제 환산을 해서 그러면은 이 정도 우리가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이 정도 관세를 매기겠다 하고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상호주의 무역 및 관세 정책은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상당한 어떤 협상 과정을 아마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미국이 예를 든 게 이제 그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인데 미국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없고 주마다 이제 세일즈 텍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일즈 텍스가 없는 이 주도 제법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중요한 비과세 장벽이다. 이렇게 요구를 정의를 하고 이걸 감안해서 이제 관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그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한 10%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란 명시적인 관세는 없고 세금은 없고 주마다 또 세율이 다르고 해서 그걸 뭐 대충 평균 해보면은 미국도 한 10%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일즈 텍스 개념으로 봐도 이제 낮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어떤 이 관세를 매길 이 관세를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USTR이 이제 무역 장벽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지금 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조사한 무역 비관세 장벽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 이 상호 무역에 이제 위배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요구를 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서 관세를 추가로 이제 매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비관세 장벽이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법률 개정 사항이 많고 또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뭐 이제 데이터 같은 이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이 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또 국민 감정적으로도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데이터가 이제 해외로 반출되거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우리나라 정보보호관리법이 상당히 이제 엄격한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만약에 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당한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거는 이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비관세 장벽을 이게 이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철강에도 25% 관세하고 알루미늄도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저희가 그때도 관세를 매겼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쿼터로 이제 면제를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쿼터나 그다음 면세제도 이런 걸 다 이제 폐지하고 그냥 무조건 25% 매기겠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쿼터는 이 쿼터제가 폐지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실제 가격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면은 생각보다는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평균 단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주요 철강을 수입을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EU나 영국, 일본, 캐나다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25% 부과돼도 수입국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멕시코나 호주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철강의 품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이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 철강 수출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산하고의 이제 경쟁인데 요 통계는 이제 미국이 수입하는 어떤 철강 균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제 평균 가격은 아직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떤 품목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철강 그 생산 능력이 뭐 시장이 뭐 이제 가격 경쟁을 가져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느냐가 미국의 상당 관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공장 가동률이 80% 이하입니다. 이걸 예전부터 미국이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시설의 노후, 그다음에 인력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강의 관세가 25%를 매겨졌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어떤 경쟁 수출국하고는 뭐 그런 대로 경쟁할 만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경쟁은 미국이 얼마나 이 공급 능력을 갖추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가동률을 거의 뭐 100% 이상, 100% 가까이 이제 올린다고 하면은
상당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글쎄 단기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국이 생산 가동률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트럼프 이제 이게 주요 통상 정책 일지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까지 이제 나온 정책들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받게 된 영향도 한번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트럼프 이제 행정명령에 보면은 4월 1일쯤에 전반적인 보고 이제 정부 부처에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라고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전반적인 무역 불공정에 대한 조사를 이제 지시를 했고 거기 따라서 이제 4월 1일 날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는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전반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날 전망입니다. 제가 전망하기에는 일단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 처음에 시작이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약 등 이제 비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제 미국과 공급망으로 깊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가 다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해달라 하는 어떤 그 미국 회사들의 요구가 있어서 또 유예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망이 뭐 한 달이나 뭐 2달 이렇게 재편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어떤 관세는 결국 직접적으로 미국한테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는 협상 이하에 따라서 지금처럼 25%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매겨지는 그것이 이제 유럽, 한국, 일본 그리고 그다음에 동남아에 이제 대미 수출 흑자국이 많습니다. 베트남 등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매겨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마 협상이 진행될 겁니다. 국가별로는 아마 여러 가지 상호무역 관점에서 미국이 이제 조사를 해서 관세 부과 수준이 이제 아마 결정이 될 건데 그게 최종 관세율이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아마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아마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무역 흑자가 상당히 증가했죠. 그래서 특히 흑자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상이 이제 아마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한미 FTA도 이제 아마 재협상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본 무역 불균형 정도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화를 해서 이게 국가별로 이제 쭉 이제 랭킹을 매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3월 가장 최근 자료인데 보시면은 역시 차이나 중국이 가장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인디아, 그다음에 EU, 그다음에 베트남, 타일랜드 이렇게 쭉 있어서 이 나라들은 이제 아마 일단 1차적인 타겟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한 1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개국 중에 13위 이 정도고 이걸 티어로 나눠보면은 한 33개국이니까 11개국 중에서 3티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3티어로 나눴을 때 우리는 한 이제 세컨 티어의 이제 상단 13위이니까 그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 티어에 이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뭐 여러 가지 통상 압박을 아마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 미국의 어떤 보호주의 통상 정책 강도가 아마 변할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깊게 관련되어 있는데 2월 인플레이션이 이제 미국과 이제 2025년 2월 인플레이션이 2.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는 2.9%였는데 그래서 다행히 예상치보다 낮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예상을 작년부터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결국 트럼프의 관세가 만약에 이 집행이 되고 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터슨 국제연구소 소장이 아담 포전이라는 분이 아마 6월달 아마 이 상반기 지나고서는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결국 이제 미국은 이제 강달러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출이 하락하고 그럼 또 무역 수지가 다시 악화되고 또 다시 무역 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고 이런 악순환의 이제 고리가 이제 작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이제 통상 정책 강도가 아마 그렇게 계속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매크로 변수가 앞으로 미국의 통상 정책의 어떤 방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통상 정책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략 산업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 중에 하나는 결국 미중 경쟁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어떤 의회 보고서, 여러 차례 의회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가장 미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이 경쟁은 미국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이제 총동원해서 진행해야 될 어떤 국가 아젠다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소련하고 과거 소련하고 비교하면은 과거 소련은 군사력은 있었지만은 경제력은 그렇게 전 세계적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측면에서만 경쟁이 됐었는데 중국은 군사적 측면도 지금 상당히 이제 올라와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이미 전 세계 공급망에 단단히 이제 연결돼 있어서 소련보다 훨씬 상대하기 힘든 미국의 경쟁자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략 산업에 있어서 미국은 결국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이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결국 거기서 한국은 상당한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래서 특히 뭐 반도체, 배터리, 조선, 특히 요즘 조선은 미국에서 상당히 우리한테 상당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협력이 하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 관세를 또는 뭐 통상 분쟁을 할 때가 아니다. 특히 한미 간에 특히 이 첨단 전략 산업에서 공급망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적극적인 보호주 공세를 한다고 하면은 이 공급망이 쉽게 작동이 안 되고 결국 이게 미국한테도 좋지 않다. 미중 경쟁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설득을 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저기 정부는 마찬가지고 기업도 기존에는 뭐 연방정부나 백악관 차원에서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아웃리치를 해서 설득을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동시에 우리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 주지사 또는 주의회 이런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어떤 아웃리치 활동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이 이제 관세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여론을 좀 더 조성을 해서 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관세라든가 그런 쪽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통상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진출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협력업체로부터 중간재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관세에 노출될 경우에 우리 투자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지역 내 투자도 위축되고 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어떤 지역 여론을 조성해서 그 통상 협상에 이제 좀 더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역 켄터키 지역 이 언론 미디어에 이제 실린 기고문인데 미치 맥코넬이란 정치인이 켄터키는 이제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용이 높아져서 너무 어렵다 하는 이제 그런 이 기고를 지역 미디어에 이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마다는 영향이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또 지역의 여론을 조금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다자주의를 이제 강화해야 되겠다. CPTPP 저희가 아직 가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미국만 바라보고 이제 시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더 이 수출 다변화, 무역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또 이제 미국과 협상해서 이제 일정 부분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천하가 이제 세계 시장이 미국, 중국, EU 이렇게 3분할이 이제 됩니다. 결국 중국은 우리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을 제외하면 결국 EU 시장이 있습니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고 동시에 이제 미중 경쟁하고 미국의 어떤 보호주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우리하고 동병상련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EU하고 협력이 좀 더 강화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좀 더 EU 시장 활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EU와 이제 EU가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U와 미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은 우리한테는 또 기회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 시장에서 어떤 미국 상품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EU하고 앞으로 이제 이 수출 다변화 또 무역 다변화 입장에서는 EU하고의 이제 협력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EU 집행위에서 주요 통상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쪽 보면은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정무역과 상호주의 쪽에는 이 다자주의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있으니까 저희가 EU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U하고는 수출 교역 관계는 최근에 이 수출 증가율 6.4%, 수입 증가율 2.4%. 그래서 무역 수지도 저희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산업 경쟁력과 산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미국과 협상이든지 아니면은 수입 다변화, 수출 무역 다변화라든지 결국 이런 쪽에 있어서 산업 경쟁력이 없으면은 이제 이 보호주의 시대에는 생존이 불가합니다. 산업 경쟁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미국한테 우리가 이런 뭐 배터리, 뭐 조선 이런 쪽에 이제 안을 제안하고 그런 전략적 협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산업 경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도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를 맞더라도 워낙 우리 산업 경쟁력 때문에 이 비탄력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은 이 통상에 있어서도 너무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었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을 지금 뭐 다양한 형태로 온 세계가 다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산업 정책이 한때는 뭐 이제 이 자유무역 시대 때는 배관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뭐 어느 나라든지 산업 정책 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그 산업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이루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세계 시장에서 경제 지위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하고 산업 정책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서 오늘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